자, 이어서는 제 7강입니다. 7강은 교재 페이지 32쪽 위에 괄호 25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아까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있었죠. 그렇다면은 그 아파트 단지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었어.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바로 뭐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바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뒤에서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입주자, 여기 입주자는 나중에 배울 공동체 관리법상 입주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입주자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즉 8조, 54조 등등 나오는데 여기는 설사 입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즉 분양받은 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여기서는 입주자라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가 공동체 관리법상 입주자는 들어가 사는 사람 있죠? 사는 주체, 주인 쪽을 입주자라 부르는데 여기서는 들어가 살지 않아도 분양받은 자, 당첨된 자 있죠? 이를 갖다 여기는 입주자라 부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 즉 분양받은 자가 입주자라 부를 때도 있고, 두 번째는 66조는 뭐냐면 리모델링 할 때, 입주자는 누굴 얘기하냐 하니까 소유자, 원주인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원주인을 대리한다. 즉 내가 소유자면 나를 대리하는 부인도 입주자가 될 수 있고, 또 직계 존속 나의 위, 즉 아버지, 할아버지, 직계 비속 나 밑에 있는 거 할머니, 아들, 손자, 이렇게. 즉 본인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도 다 뭐라고 한다? 입주자라고 부른다. 어디에서? 리모델링 할 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입주자 동의받으라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입주자는 주인뿐만 아니라 대리하게 되면 대리인인 배우자나 직계, 존속도 입주자로 취급해서 동의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공동체 관리법상 사용자와 같습니다. 즉 세든 사람입니다. 민법상 표현 빌린다면 전세권자, 임차권자입니다.를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들어온 사람을 여기서는 사용자라 부른다.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임차하는 사용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인데 임대주택의 임차에는 빠집니다. 분양주택의 임차에만 얘기합니다. 여기는 분양주택의 임차권자 얘기하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여기서 빼고 얘기합니다. 가로 열고 거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여기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해놨습니다. 다음 관리체. 관리체는 나중에 배울 공동체 관리법상 관리체하고 똑같은데 아파트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체인데 모두 거기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번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체 관리사무소장. 즉 아파트는 보통 2가지로 관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치관리, 또 하나는 뭐냐면 위탁관리. 이건 누굴 통해서 하는 거다? 이건 주택관리업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실무에서 들어봤단 말이죠. 실무 한 2번 정도 했겠죠. 한 번이나 2번 했죠. 여기서 들어봤을 거예요. 자치관리, 위탁관리. 첫 번째 그 얘기부터 나오니까. 자치관리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소장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이때 자치관리할 때 관리체는 누구냐? 그 소장이 관리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체가 돼요. 스스로 할 때는. 반면에 3번 위탁관리, 맡기는 거예요. 전문업자. 그때는 그 업자가 관리체. 누구다?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체다. 3번 나오죠. 그래서 이건 1번, 여기는 3번이고. 그 2번은 뭐냐? 2번은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다 짓고 난 다음에 건축법 뭐 한다고 그랬죠? 사용 승인 받고. 주택법 뭐 받는다? 아까 배웠다시피 사용건설 받는다고 그랬죠? 사용건설 받아 입주시키기 아닙니까? 입주시켜놓고 입주시키자마자 덜렁 건설회사 직원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올 때까지 관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2번입니다. 관련물을 그 입주자들한테 인계하기 전까지 그 회사, 사업체가 일정 기간 임시 관리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 사업체가 관리체가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업체가 이렇게 임시로 관리해 주는데
일정 기간 안에 입주자들이 이걸 인계받아야 돼요. 근데 인계기간이 오버돼서 안 받고 있더라. 그럼 이 사업체, 이번에 사업체가 열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맡겨도 되냐면 밑에 3번에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 두 가지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위에서 이번에 사업체가 열받아서 맡길 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뭐냐?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관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는 뭐냐면 여기 주의하세요. 자체관리입니다. 자체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도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위탁관리. 근데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걸 뭐라고 하냐? 거기서는 자치관리지 않고 뭐라고 본다? 자체관리라고 불러요. 이건 누가 하냐? 임대사업자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때 여기 이때는 자체관리할 때 누가 관리체다? 임대사업자가 관리체다. 거기 동그라미 4번. 다섯 번째는 뭐냐? 민간 임대택. 민간 임대택에 누가 원래 관리할까요?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든가 주택관리업자가 맡기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따로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임대 관리만 해주고 돈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체가 됩니다. 뭐 형광등도 갈아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또 뭐다 임대료도 받아다가 주인 갖다 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이 있어. 이때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체가 된다. 5번, 그러니까 4번, 5번은 둘 다 임대주택이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관리체는 총 몇 가지 있다? 5가지 경우에 관리체가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뭐다? 자치관리할 때는 누구? 소장이고 위탁관리할 때는 주택관리업자.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배우겠지만 윗것이 더 많아요? 아랫것이 많아요? 아파트 같을 때. 실무에서 배웠겠지만 실제 아파트는 자치관리가 많아요? 위탁관리가 많아요? 아파트 다 호화 단독에 사세요? 아파트 사면 위탁관리가 많아요. 업자한테 맡겨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깁니다. 거기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치관리는 비용은 약간 적게 든데 골치 아파요. 지한인에 관리하려면 많이 골치 아파요. 전문업자 맡기는 게 낫죠. 단 요건 약간 혹시 잘못 만나면 돈 떼어먹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다른 법률 관계. 지금 우리는 뭐 배우고 있죠? 주택법 배우고 있죠. 그래 보니까 이 주택법은 주택 건설 공급을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주택을 지을 것인가. 두 번째 공급은 뭐냐면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공급은 분양과 임대요. 이걸 다루는 것이지 주택을 관리 있죠. 주택 관리는 여기서 안 다뤄요. 관리는 빠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관리는 어디서 한다? 나중에 배울 공동택관리법에서 관리 배워요. 거기서 아파트 관리 배우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이 우선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우선한데 이 법에 안 나오는 거 어떡하냐? 일단은 이 규정은 특별법 빼놓고는 이 법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있는 거 빼놓고는 이 법이 모법이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 공급은 어느 법이 모법이다? 주택법이 모법이다. 다만 특별법이 있으면 그거 쫓아가면 되고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제2절 주택의 건설 등 33조. 왜 여기 주택의 건설 등이 붙었느냐? 아까 얘기했죠.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대지도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주택 건설도 다뤄야 되고 또 뭐도 다룬다? 대지 조성도 다뤄야 돼요. 두 가지 다 다룹니다. 그래 보니까 주택 건설 사업자 등은 역시 똑같죠.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도 있고 대지 조성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자 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민간업자는 등록해야 돼요. 주택을 건설하든 대지를 조성하든 일정한 경우는 등록하고 해야 돼요. 등록하고 돈 벌어 먹어야 돼요. 어떤 경우 등록 요건인가 보니까 주택은 연간 대통령령전 호수 이상 주택 지을 때 연간 대통령령전 호수 이상 지을 때는 등록해야 돼요. 이 대통령령전 호수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등록하게 되고 또 대지도 역시 연간 1년 내내 대통령령전 면적을 갖다가 이상을 조성할 때도 역시 등록해야 돼요. 대지 조성도. 그러면 누구한테 등록하러 갈까? 누구한테 갑니까? 거기?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건설 사업자들은 등록사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주로 뭐다? 민간업체, 건설회사. 그러면 공공사업체 밑에 공공사업체는 등록 안 해요. 누구냐? 첫째, 기업, 국가, 지방, 자치단체, 니은, 한국, 토지특공사, 디귿, 지방공사. 얘네들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 있죠? 지방공사입니다. SH공사 같은 경우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하는 거다. 안 하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등록 안 합니다. 얘네들 내 친구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리을 있죠? 리을 뭐가 나오냐면 공익법인 나오죠? 이거 옛날에 시험지 나온 전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집지키 운동본부 이런 공익법인 이런 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뭐냐면 들어봤죠? 헤비타트라고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온 적이 있어요. 누가 카터 대통령이 온 적이 있어요. 헤비타트라고 이렇게 그런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고 집 칠 때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음입니다. 미음과 비읍이 중요한데 미음과 비읍을 주의해야 된다. 미음 누가 나옵니까? 주택조합이죠. 거기에 주택조합이 등록하느냐 안 하냐 경우에 따라 다르다. 즉 주택조합이 누가 손잡고 할 때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할 때는 등록 안 합니다. 왜?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같이 할 때는 건설회사가 등록했으니까 등록 안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만 등록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단독 할 때는 등록해야 돼요. 그 뜻입니다. 반면에 비읍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건 또 뭔 소리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뭐냐면 만약에 LG전자다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멀리서 다니면 그 공장 옆에다가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근로자 위해서 이때 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고 줄여서 고용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고용자가 주택 짓는 것은 이익을 남기려 지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짓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좀 근로자 주택 짓는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때 보니까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등록 안 해요. 왜? 누가 같이 하니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안 하면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건설회사하고 꼭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자가 등록하는 일은 없어요. 왜? 꼭 같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건설회사가 등록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타 3번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기술력, 이런 사무실 면적 등등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고 나중에 배우는데 대통령령은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한단 말이죠.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기초강의니까. 이어서 공동사업체. 금방 우리가 맛보기 봤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같이 손잡간다고 그랬죠. 이게 공동사업하는 거예요. 또 아까 밑에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 공동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맛보기로 봤는데 그게 공동사업이에요. 공동사업은 우리가 장사한다면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속편할까요? 둘이 사는 게 속편할까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게 동업할 때 문제가 많이 돼요. 저도 약간 법원에 조금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재판 걸린 거 보면 동업할 때 재판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말이죠. 한쪽이 얘기를 동업 아닙니다. 그냥 저 투자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요. 자기들 회수하려고. 그럼 저쪽 편은 아니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손해보자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공동사업할 때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돼요. 책임 부담을. 그래서 돈은 누가 되고 영업은 누가 하고 이런 다 정해놔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도 민법상 결혼을 혼인이라고 그래요. 혼인 생활할 때도 자세하게 정해줘야 돼요. 원래. 그래야 싸움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불은 누가 되고 설거지 누가 하고 이런 거 다 정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혈압 오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불 안 개는 것도 성질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서로 대기려고 그러죠. 왜 그러시냐 서로 개려는데 지나보세요. 감정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공동사업은 자세하게 내용 정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따 보고 일단은 공동사업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토지 소유자, 기업. 두 번째, 주택조합, 디귿. 세 번째, 고용자. 얘네들은 다 뭐다? 아파트 짓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같이 한다? 공동사업, 즉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사업이 되는 거예요. 첫째,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땅만 있지 아파트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이때 꼭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할 수 있답니까? 그게 시험지가 나와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구별해서 나와요, 시험지가. 자, 기억, 토지 소유자, 공동사업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이렇게도 나와요, 시험지가. 이 경우에 둘은 공동사업체다. 아시고. 니은,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일단 그것부터 해야 돼요.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대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말이죠. 세대수가 증가 안 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여기서 빠집니다. 거기 나오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건 제한다. 세대수가 증가될 때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원래 누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록사업자 대타 쓸 수 있어요. 가로 열고 등록사업자 대타로 누구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누굽니까?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공사, 지방공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 괄호 열고 누구는 빠졌냐? 국가는 안 들어가요. 주의하세요. 국가는 안 들어있어요. 이때도 역시 공동사업체라고 보고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고용자 남았죠? LG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 즉 고용자는 거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시행해야 된다. 이 경우 둘 다 등록 공동사업체다. 이건 고용자는 하여야 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올라가서 34쪽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사업은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 등을 정해야 돼요. 어느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원에서 당사자 간 협약에 따른다.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시험 전형기를 대통령령이라고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보다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동사업체고 시험지에 잘 나와서 넣어봤습니다. 이어서 34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조합 설립. 자, 조합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세 가지 조합 만들려면 인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가 받으러 가느냐? 퉁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래야 조합 만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자치도의사,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은 지방의회가 즉 시의원, 여기 구의원 뽑는 자치구예요. 구의원 뽑는 데가 자치구입니다. 서초구는 구의원이 있어요. 근데 수원시 권성구는 구의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의원 뽑는 것, 즉 지방의회가 있을 때가 자치구가 되는 거예요. 이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누구한테 받는다고 얘기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인가받는 걸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 인가받는데 다만 거기 괄호열고 직장특잡은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직장특잡은 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직장특잡을 제외합니다. 직장특잡은 인가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볼 거예요. 두 번째, 니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특잡 설립 인가받으려는 자는 즉 주택 마련한다. 니은은 누구 얘기하냐면 지역특잡과 직장특잡입니다. 얘네들은 땅을 확보해야 돼요. 지역특잡과 직장특잡 얼마 확보? 80%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다. 아파트 지어도 된다는 동의 받으라는 뜻이죠. 80% 이상 동의 주려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인가받을 수가 있어요. 지역특잡, 직장특잡, 땅에 대해서. 다만 위 기억 후단, 변경이나 해산할 때는 80%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어서 디귿. 디귿은 이제 나머지 뭐 남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기 위해서는 그때는 몇 사람이서 우리 조합 만들자 뚝딱뚝 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들이 찬성해야 돼요. 그 찬성한다를 뭐라 표현하냐면 결의한다. 거기 표현합니다.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찬성을 A는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B는 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이상 결의하고 각동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돼. 즉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각동 과반수가 찬성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결의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동만 할 때는
얼마 결의다? 3분의 2상 결의여야 돼요. 즉 3분의 2상 찬성이다. 한동안 할 때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이거 결의서 붙여가지고 인가받으러 가는 거예요. 결의서 붙여서 도장 받은 거 가지고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간다? 시장, 군수, 구청한테 인가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게 잘 나와요. 직장특잡.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장특잡은 인가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인가는 어떤 경우냐? 직장특잡이 직접 아파트, 주택을 건설할 때 인가받으면 돼요. 근데 이 직장특잡이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체가 지은 구미택을 분양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앉아요. 그럴 때는 신고하면 돼요. 다른 주체가 지은 구미택을 공급받는 때는 이 직장특잡은 신고만 하면 된다.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잘 나와요. 변경이나 해산도 역시 신고하면 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특잡은 인가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록사업자 책임가중. 이 아까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체일 뿐만 아니라 또 등록사업자가 또 건설회사니까 시공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공동사업체로서 책임도 지고 또 시공자 책임도 져야 돼요. 두 가지 책임, 이중 책임 진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올라갑시다. 주택의 우선 공급. 자, 누구한테 주택을 우선적으로 줘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될까요? 조합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은 조합원한테 우선 준다. 조합한테 우선 주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분양하게 되죠. 이렇게 되죠. 다만 리모델 특잡은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외하고 고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하는 직장특잡은 사업체가 그 구미택을 누구한테? 그 직장조합한테 우선 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이 신고하는 직장특잡은 짓지 않고 분양받은, 공급받은 걸 주잖아요. 공급받은 걸 놀아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조합원한테 준다. 즉 조합원 되는 일은 우선적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가로사 03번 사업계획 승인 등에서 1번 사업계획 승인. 요건 칠판 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건축법상 스토리하고 우리 주택법상 스토리를 갖다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되죠. 건축법에서 건축하는 주체를 뭐라 부를까요? 건축주라고 부릅니다. 건축주. 그럼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만 배웠죠. 뭐라고 본다? 주택 짓는 자나 대지 조성하는 자는 사업체라고 해요. 사업체. 그다음에 건축주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뭘 받냐면 건축 허가 등을 받아요. 건축 허가. 뭐 신고하던 경우도 있죠. 허가 받았으면 착공합니다. 착공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잖아요. 공사 완료되면 뭐 받냐면 사용 검사 받는다. 사용 승인 받는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배웠어요. 사용 승인 받아요. 그러니까 롯데월드2나 이 건물은 일반 건물이니까 사용 승인 받은 거예요. 근데 임시 사용 승인이 있다. 어떤 경우도 일부만 미리 쓰는 거. 그러니까 롯데월드2가 예를 들어서 100몇 층짜리는 밑에 먼저 썼잖아요. 그걸 뭘 받아서 쓴 것이다?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런데 주택법은 이 주택을 건설하는 주체를 뭐라 한다? 사업체고, 그 다음에 사업체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뭐 받냐면, 혹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뭐 받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축하는 아파트 주택까지 지을 때 세대수가 작은 거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근데 세대수가 많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고, 이따 보겠지만은 사업계획 받았어요. 그럼 착공합니다. 공사 완료되겠죠? 근데 받는 걸 뭐라냐? 주택법 뭐 받는다고 한다? 사용? 아까 뭐 받는다고 그랬죠? 사용? 검사를 받아요. 근데 아파트 중에 일부만 완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만 쓸 수도 있어요. 일부만. 그럼 일부 쓰는 걸 뭐냐? 그건 임시 사용 검사라 부르지 않고 그 경우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은 양쪽에서 다 써요. 용어를. 다 씁니다. 양쪽에 다 씁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기차는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기차는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업계획승인 온 거예요, 이거. 이거 받으면 건축부는 뭐 받은 거다? 건축가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승인 왜 받을까를 보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승인. 대통령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즉 호수가 좀 커야 돼요. 이럴 때는 사업계획승인 받습니다. 또 대지조성도 대통령 정하는 면적 이상 좀 커야지 사업계획승인 받는 것이고, 가지 누구한테 사업계획승인 받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한국토지 등에서 시행 안 되든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이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냐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주택의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지을 때 예외적으로 안 받는 경우도 있다. 주상복합. 주상복합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뭐 한다니? 그러면 주상복합이 일정한 경우. 여기는 상가고 이건 주택이잖아. 이럴 때는 이거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받게 될까요? 건축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상복합은 주로 건축가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느냐? 면적에 따라 다르다. 1번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받으러 간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한테 받으러 간다. 대도시 시장 누구냐?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데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대도시예요. 고양시는 특별시 광역시 아닌데 50만 이상, 100만입니다. 거기.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한테 받으면 되고, 10만 미만일 때는 면적, 짓는 곳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한테 받으면 돼요.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뭐 할 차례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착공해야 되죠? 착수. 공사 착수 언제 하느냐?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언제 착수하냐?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1번 몇 년 내에 착수된다? 5년 내에 착수된다. 5년 내에 착수합니다. 기간 많이 줘요. 5년 내만 착수하면 돼요. 아파트 짓는 거.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근데 2번은 뭐냐면 공구 분할해서 한 거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공구. 2번입니다. 그림 들어갑니다. 2번 공구 들어갑니다. 공구는 만약에 여기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1공구가 제일 먼저 한다. 얘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고 봅시다. 그때는 얘는 사업계획 승인 받나부터 몇 년 남으면 5년 내에 하면 돼요. 5년 내에 하면 됩니다. 두 번째, 2공구가 두 번째 한다. 그럴 때는 앞에 시작한 날부터 2년 내에 하면 돼요. 그다음에 3공구가 세 번째다. 얘는 2공구가 시작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앞에 1공구 시작한 날부터 2년 내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3공구예요. 자, 1공구 제부터 한다. 사업계획 받았다. 몇 년 내 한다? 5년 내다. 2공구는 앞서 한 놈의 꼬리 물기에서 2년 내 하면 돼요. 3공구는 바로 앞에 꼬리 물기 하면 안 되고 제일 앞에 거 있죠? 제일 앞에 거에서 2년 내야 돼요. 세 번째 거. 제일 앞에 게 한 날부터 2년 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 착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취소는 5년짜리만 취소하는 5년짜리. 이거 안 할 때 2년짜리 취소 안 해. 이거 안 지켜도 취소 안 합니다. 요것만 취소합니다. 5년짜리 안 지켜도 취소한다. 그래서 여기 취소하는 경우는 기업 5년 이거 취소하고, 또 니은에서 최초 나오죠? 5년이죠? 최초. 거기 저기 1번이 5년이죠? 이거 취소할 수 있고 5년. 2번에 니은 5년이죠?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5년짜리 취소합니다. 그리고 연장도 1년까지 연장하는데 1번 연장도 역시 5년짜리만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5년 1년 연장되고, 동그라미 2번의 기업 5년 1년 연장되는데 2년짜리는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감리자 지정. 주택을 제대로 짓나 아니다 감시하는 기능이 바로 감리자 지정입니다. 누가 감리자를 정할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정합니다. 누구를 정해야 될까요? 똑똑한 친구 정할까요? 멍청한 친구 정할까요? 똑똑한 친구 정해야 될까요? 감리자를 갖다가. 이때 어떤 경우에 감리자를 정하느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두 군데 정합니다. 첫째,
사업계획 승인 해줬을 때 하고, 사업계획 승인 해줬을 때 하고, 두 번째, 시장건설공사는 리모델링 허가 내줬을 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내줬을 때 하고, 리모델링 허가 내줬을 때,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시자를 정합니다. 자격인자를 정해야 되죠. 똑똑한 자를 정합니다. 근데 감시자 지정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뭐냐? 사업체가 국가 등 공공기관이거나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할 때 어떤 것을 도시형생활택을 이 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할 때, 이럴 때는 감시자를 지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부실 감시자 제재. 감시자가 잘못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거기에 감시자를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1년 범위에서 감시자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감시자가 돈 받고 눈 감아줬다니까 묵인 나오죠? 묵인. 이렇게 눈 감아줘. 이런 걸리면은 교체하고 그 다음에 1년 범위에서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이기 때문에. 자, 사용검사 등. 사용검사는 여기 왔죠, 이제. 공사 끝났다는 얘기죠. 사용검사 여기 왔죠. 여기 온 겁니다. 공사 다 끝나면 아파트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 사용하려면 누구한테 사용공사 받느냐, 여기 나오죠. 즉,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주택공사 끝났다. 또는 대지조성사 끝났다. 그때는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사용공사 받는데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사용공사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괄호 열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아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공사 내줍니다. 괄호 내용입니다.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공사 내줍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일정한 경우는 쪼개서 여기 아까 이거 시작 따로 사용공사 따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따로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동별로도 받을 수 있고, 끝에 동별로도 따로따로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동그라미 니은 얘기를 해야 된다. 공고는 분할해서 사용공사 받을 수 있고 따로따로. 그 다음에 조건의 미행 등 대통령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별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외입니다. 예외.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받아가야 될까요?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사용검사권자한테 받아가야 돼요. 건설회사가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공사 받아야 잔금 받고 입주시키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체가 못 간단 말이죠. 왜 못 가는가? 밑에 두 가지. 첫째, 사업체가 부도나 버렸다. 사업체가 파산동을 부도났다. 그러면 짓다가 부도난 경우가 많겠죠? 그럼 누가 대신 짓고 나중에 사용공사 받냐? 거기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가,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가 나머지 공사하고 사용공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체한테, 사용검사권자한테 가서. 근데 니은 사업체가 부도도 안 났는데 사용공사를 일부러 안 가더라. 사용공사를 안 받더라. 그럼 입주자들 기다리고 앉았는데 이때는 누가 대신하느냐? 시공을 보증한 자나 시공자나 입주인자가 대신 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체가 안 받으니까.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체한테 야, 정당한 이유 밝혀. 근데 밝히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누구한테 사용공사 내준다? 지금 얘기한 사업체가 아니라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 예신자한테 사용공사 내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차이는 뭐냐? 기업은 시공자가 없어요. 니은만 시공자가 더 추가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라와서 동그라미 3번 사용공사 효과. 사용공사 받아야 어떻게 한다? 아파트를 쓸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공사 받아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죠. 다음은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그 부분만 쓰면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여기 예외적으로 뭐다? 여기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그 부분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만약 짓는 도중이다 이렇게 짓는 도중인데 이 부분이 완료했다. 이 부분만 쓸 수도 있어요. 밑에 물론 위험하니까 좀 피해 되겠지만 쓸 수도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이어서 주택의 공급 되겠습니다. 제3절 주택의 공급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요즘 나오죠? 분양가를 많이 못 받게 하는 거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 도입됐냐 하니까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그때 처음 도입할 때는 공공택지에 지은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그랬다가 말기에 입법 요구하기를 민간택지도 즉 공공택지가 아닌 것도 분양가 상한제 한다 그러니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 주체들이 막 분양을 해버렸어요. 시행돼. 그것이 분양한 다음에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불경기가 되는 바람에 그때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떨어졌죠. 가격이. 그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요즘 다시 올랐겠지만 이상하게 아파트가 떨어뜨리면 오르고 올리게 하려면 떨어지고 그래요. 이상하게. 그죠? 이상해요. 노무현 정부 때도 엄청나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올라와 버렸고 이명박 정부는 그냥 군부를 막 떼줘. 돈 대주고 막 떼줬잖아요. 이게. 근데 자꾸 떨어져가지고 힘들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잡으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말 안에서 되게 올랐잖아. 그죠? 뭐 3, 4억 오른 때도 1, 2억 오른 건 보통이고 많이 올라버렸죠. 이상하게 잡으려면 오르고 안 잡으려면 내려가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함으로써 아파트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 지은 건 다 분양가 상한제 걸립니다. 공공택지 지은 건 다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일정 경우만 분양가 상한제 걸립니다. 어떤 경우냐? 2번. 공공택지 아닌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 지역. 요건 역시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린다. 즉 분양가 상한제 걸린다. 공공택지 외에는 일정한 지역만 걸리는 거예요. 현행법상. 근데 이걸 좀 강화한다고 그러죠. 아직 국회 통과 안 됐는데. 그래서 예외. 이건 이명박 정부 때 풀어줬어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 풀어준 겁니다. 이 세 가지 풀어줬습니다. 도시형 생활 때 워낙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풀어준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주택 경기 안 좋다고 해서 막 미분양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 때 분양가 상한제 안 걸려요. 그래서 원룸형 같은 거 있죠. 순수 오리지널 원룸형 주택. 그거는 싼 거 같아도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평수가 작아서 적게 되는 것이 약간 비싼 겁니다. 다만 이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니까 보통 이게 소규모 업자들이 하잖아요. 이게 원룸형 같은 거는 오리지널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무줄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비싸게 받아먹고 경기가 나쁠 때는 싸게 받아먹고 그래요. 막 5억,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1억 막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한다? 막 비싸게 받고 좋을 때는 죄송합니다. 안 좋을 때는 싸게 받고 좋을 때는 막 비싸게 이렇게 막 들쑥날쑥해요. 왜?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니까. 도시형 생활 때. 이 도시형 생활 때는요. 제가 원룸만 예를 들지만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 연립 다세대는 다 도시형이에요. 집장수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건 주로 뭐다? 아파트에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연립 다세대 같은 건 다 들쑥날쑥해요. 자기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사실상. 또 봐주는 경우 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등을 위해서 피자다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할 때. 또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럴 때도 역시 분양가 상한제 안 한다. 즉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전통적인 제도죠. 여러분들 투기과열지구 옛날부터 들어봤죠? 이게 투기과열지구인데 이건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것인데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뭘 거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매치되는 건 뭐냐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고 시도의사하고 매치되는 것은 시도에 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걸 거치게 되는 거예요. 각각 짝이 달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도의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 즉 분양가 뛰는 지역 이런 데를 갖다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나 해제할 수 있게 되죠. 이제 뛰는 지역은 지정하고 다시 떨어지면 해제하면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정할 때 지정하면 아무래도 재산권이 위축될까요? 넓어질까요? 위축되죠? 그러므로 최대한 범위로 시작할까요? 최소한 범위로 될까요? 최소한 범위로 한다. 이런 것도 나오죠. 거기 최소한 범위. 조정 대상 지역 잘 안 들어봤죠? 이게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이번 시험 문제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왔어요. 작년 시험 문제 조정 대상 지역 나왔습니다. 뭘 알아 풀었냐? 누가 조정 대상을 지정하냐면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거든요. 이거 지정대상지 말고 밑에 조정대상 있다 합시다. 일단은 2번 지정대상 지역은 뭐다? 투기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가지고 합시다. 투기가지고 금방 뛰는 지역이라고 했죠? 얼마나 뛰는 지역이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개 등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지정한다. 이것이 투기가지고 지정 대상 요건이에요. 이어서 주정대상 지역, 이것이 작년에 나왔는데 뭘 알아야 풀었냐? 금방 투기과일지구는 누가 정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했잖아요. 근데 이 주정대상 지역은 오직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었어요. 만약에 시도지사가 그러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대상 지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일까요? 그냥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일까요? 그냥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정할 때 특별히 일에 해당할 때 그 주정대상 지역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과일지역이에요. 과일지역. 동그라미 2번은 위축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찬물 견져야 될까요? 1번에다가 찬물 견질까요? 2번에다 찬물 견질까요? 1번에다 찬물 견져야 돼. 과일 됐으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막 융자 같은 거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또 전매 금지하는 거 이런 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할 때 위에 바로 위 1에 해당할 다음 1에 해당할 때 즉 과일 지역에 해당할 때는 최대한 범위란다, 최소한 범위란다. 최소한 범위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에 해당할 때는 최소한 범위 되겠죠. 이거 막을 때 찬물 견질 때. 반면에 위축 지역은 군불 때 되겠죠. 미분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은행주화도 많이 해주고 말이죠. 또 전매 금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과열된 데도 있고 위축된 데도 있어요. 그때마다 정책을 달리해야 되겠죠.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시오 하는 건 어느 지역이다? 위축 지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융자를 막아요. 어느 지역일까요? 과열 지역이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매 금지하는 지역은 동그라미 1번 지역일까요? 동그라미 2번 지역일까요? 1번 지역이 되겠죠. 2번은 전매시오. 그래도 전매해도 됩니다. 막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번째, 전매 행위 제한 등. 그래서 전매가 금지되는 건 총 몇 군데가 있다? 네 군데가 바로 전매가 금지됩니다. 네 군데가 전매가 금지된다. 첫째, 투기과일지구. 투기과일지구. 근데 중요한 것은 투기과일지구는 뭐만 금지되냐면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 즉 입주권, 분양권만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에서 기존의 아파트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안 걸려요. 투기과일지구에서는 기존의 아파트 파는 거 안 걸립니다. 입주권, 분양권이 걸리는 거예요. 전매하면. 그런 얘기 거기에 1번에 주의하세요. 이걸 알아야 시험 문제 풀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 본문에 보면은 전매 금지가는 몇 년 범위 내에서 한다? 10년 범위 내에서 정해요. 10년 범위니까 거기에 본문에 10년 이내 범위, 10년 이내 범위 보이죠? 10년 이내. 그 표가 있어요. 5년짜리, 3년짜리 표가 있습니다. 그걸 표를 만들어요. 그래야지 하면 돼. 네 가지인데, 첫째, 투기과일지구는 입주권만 걸리고, 분양권만 걸리고, 두 번째, 조성대상 지역. 조성대상 지역은 과일지구를 할까요? 위축지역을 해야 될까요? 과일지구 해야 되겠죠? 과일지구를 갖다가 분양권 전매 금지합니다. 여기도 분양권만입니다. 입주하는 순위지, 즉, 분양권만 금지하고. 그리고 63조 2 제1호항 2호, 63조 2 제1항 2호, 2호는 위축지역이에요. 위축지역은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제외되겠죠? 제외한다. 위축지역은 제외한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금지되는 곳이 있다. 어디냐? 올라가서.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 저용주택도 역시 금지되는데 이때는 주택도 금지되고 분양권도 다 금지돼요. 이건 아파트도 일정 기간 동안 팔아보면 안 되고 분양권도 일정 기간 팔아보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걸립니다. 이건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더 무서워요. 근데 시험지 나오기를 만약에 투기과일지구이면서 분양가 상한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아파트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투기 과일지구 순수하면 아파트 팔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오버랩 겹쳤어요. 이때 아파트 된다 안 된다? 아파트도 안 됩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 겹쳤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의 아파트도 못 팔아먹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또 분양권도 안 되죠. 마지막 네 번째, 공공택지 위에 택지 지었다. 민간택지 지은 거. 민간택지에 지은 것은 아무래도 이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전매금지 기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민간택지에 지은 걸 지금 분양했는데 전매금지 시켰어요.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죠. 약간 값이 좀 비싼 편이니까 이익을 좁게 보니까 빨리빨리 파는 것도 괜찮아요. 짧아요. 공공택지는 비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약간 비싸게 샀으니까 기간이 짧아요. 6개월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공공택지인 건. 근데 이것도 주택도 걸리고 분양권도 걸려요. 주택 또는 입자료 손실 두 가지들이 있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자료 손실, 즉 분양권도 걸리고 주택도 걸려요. 근데 기간이 짧아요. 이거는. 한 6개월만 지나면 대부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데는. 별것도 아니니까 이거 전매금지다 이제 사실상.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매 제한하는 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몇 년 범위라고 그랬죠? 10년 범위인데 안 걸리는 게 있어. 다시 본문 38쪽 본문에 안 걸리는 게 있다. 뭐는 안 걸리냐면 매매 증여는 걸리는데 옆에 가니까 상속의 경우는 제한다. 상속은 괜찮아요. 상속은요 아파트 같은 거 받아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아파트를 갖다가 상속받았다 걸린다 그러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막 울 거 아닙니까? 제발 돌아가시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시면 우리 다 전과자 된다고. 이게 뭐냐면 이 전매가 되면 전과자 돼요. 3년 이하 이상 3천원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은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돌아가신 분은 뭐라고 하죠?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그럼 졸지에 전과자 된다고. 그러니까 상속은 봐줘요. 상속은 안 걸린다. 거기 나오죠? 상속은 안 걸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년 범위까지 금지시키고 10년 범위까지 금지시키고 이건 표에 나와요. 별표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7강을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8강은 39쪽 5번 공급시설 교란금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공급시설 교란금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